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거절당하지 않는 말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거절당하지 않는 힘. 지은이는 이현우, 발행은 던한 출판사입니다. 거절에는 어떤 심리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설득 시도에 반발합니다. 거세게 반발하는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일단 상대방이 내 설득 시도에 저항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대화를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설득 분야 최고 권위자이자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이현우 한양대 교수는 이 책에서 저항은 설득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반응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주변 인물들을 장기 추적한 일상 사례와 관련 심리 이론을 녹여놓고 혁신적인 심리 실험과 연구 자료를 결합해 저항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4부에 걸쳐 총 23가지 처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부, 거세게 반발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법. 2부, 의심 많은 도마를 설득하는 법. 3부, 무관심한 사람을 설득하는 법. 4부, 저항으로 설득을 이기는 법. 저자는 거절당하지 않는 힘을 키우면 살아오면서 가정과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거절과 저항의 쓴맛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짜릿한 역전승의 단맛을 맛보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며, 거절당하는 말과 거절당하지 않는 말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지만 그 사소한 차이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힘을 길러야 한다. 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2가지 있다고 말한다. 죽음과 세금이 그것이다. 거절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현상 중 하나다.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거절당하는 감정은 아무리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려 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쓰라린 경험이다. 그러한 경험은 자기보호 목적의 두려움을 이끌어내 사람들로 하여금 가급적 자신이 거절당할 상황을 회피하게 만든다. 하지만 회피는 기회의 상실을 의미한다. 거절당할까봐 시도조차 못하고 놓쳐버린 수많은 기회들을 사람들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거절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바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절당하지 않는 힘을 길러 거절의 쓰라린 경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2가지 길을 제시한다. 어린 시절 즐겨 읽었던 이솝우와 해와 바람을 통해 설득에 이르는 2가지 길을 살펴보자. 바람은 자기 힘을 과시한 나머지 나그네에게 거센 바람을 불어보내면 그의 외투를 금방 벗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바람이 거세질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더욱 단단히 여민다. 설득 전문가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메시지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거나 매력적인 정보원을 찾기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바람의 길을 알파 설득 전략이라고 부른다. 내가 번역한 베스트셀러 설득의 심리학이 소개한 다양한 설득 원칙들이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설득은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더 높은 분야에 속한다. 우리가 설득보다는 거절을 더 자주 경험하는 이유는 설득에 항상 저항이라는 반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설득은 거울을 보면서 혼자 하는 인형놀이가 아니다. 설득에는 항상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은 영화 스타트rek에서
우주선 엔터프라이즈호를 보호하는 실드처럼 저항이라는 무기로 자신을 빈틈없이 보호하면서 당신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해의 길을 따라가 보자. 해는 처음부터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 하지 않는다. 해는 그저 방긋 웃으면서 나그네에게 따스한 햇살을 듬뿍 보낼 뿐이다. 날씨가 더워지자 나그네는 아무런 저항 없이 스스로 외투를 벗어던진다. 설득 전문가들은 나그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외투를 벗어던지게 만든 해의 길을 오메가 설득 전략이라고 부른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거절당하지 않는 힘은 바로 오메가 설득 전략에서 비롯된다. 해와 바람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처럼 거절당하지 않는 힘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면서 요란한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설득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덧셈의 설득 과정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설득자에 대한 불신이나 메시지에 대한 회의를 벗어던지도록 만드는 뺄셈의 설득 과정에 기초한다. K-팝 스타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을 맡았던 가수 박진영도 뺄셈의 미학을 역설한 바 있다. 어깨에 힘 빼고, 목에 힘 빼고, 얼굴에 힘 빼고 등등 온통 쓸데없는 힘을 빼라는 것이 박진영의 주문이다. 아마추어가 마스터하기 가장 어려운 스포츠 중 하나라는 골프의 경우에도 힘을 빼는 데 3년이 걸린다고 하지 않던가. 쓸데없는 데다 힘을 쏟다가는 골프 백돌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부터는 설득을 채워가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접근해보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것을 채워넣는 설득의 심리학 패러다임보다는 상대방의 저항을 줄이거나 비워내는 거절의 심리학 패러다임으로 이해해보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절당하지 않는 힘이 부쩍 늘어날 것이다. 상대방의 저항을 핵심 개념으로 삼는 거절의 심리학은 특히 상대방이 나와 반대되는 입장일 때 더욱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는 설득 결과보다는 상대방의 거절과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들은 왜 거절하는가? 그들은 어떤 것에 저항하는가? 그들은 어떻게 저항하는가? 거절의 심리학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설득의 심리학이 놓치고 있는 수많은 사각지대를 볼 수 있게 해준다. 경험 많은 운전자는 앞만 보고 운전하지 않는다. 노련한 운전자는 전면, 후면, 측면 모두를 보고 운전한다. 설득 현상을 운전에 비유한다면 기존의 알파 설득 전략은 후륜구동 방식이지만 오메가 설득 전략은 사륜구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알파 전략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접근법이다. 설득의 심리학을 비롯해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이 설득의 힘을 높이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이미 다양하고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다. 상대방의 큰 반대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알파 설득 전략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후륜구동은 사륜구동에 비해 승차감이 뛰어나 좋은 날씨에는 당연히 후륜구동 방식의 승용차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그러나 주로 거절의 가능성이 높은 설득 환경에서 설득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대방의 저항에 초점을 맞추는 오메가 설득 전략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오메가 설득 전략은 궂은 날씨를 안전하게 헤쳐나가도록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 험한 길을 운전해야 하는 운전자는 오메가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사륜구동 방식의 SUV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궂은 날씨를 예보할 수는 있어도 궂은 날씨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이 훌륭한 내비게이션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전혀 설득의 힘을 믿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설득을 통해 저항을 낮출 수 있다는 점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거절의 심리학에 관한 사례와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저항에 관한 이론의 양대 산맥인 심리학 반발 이론과 접종 이론이 1960년대에 이미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오메가 관점의 연구가 급증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인터넷, 정보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묘사되는 현대사회는 힘의 흐름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설득 커뮤니케이션 영역도 마찬가지다. 과거 송신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수신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저항 관점에서 접근한 거절의 심리학에 관한 연구들이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송신자의 매력이나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논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신자의 저항력이라는 생각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이다. 설득 현상을 저항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절의 심리학 분야 학자들은 저항이 최소한 3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의 구성은 그들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첫째, 반발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저항이다. 상대방의 반발이 외부적으로 표출된 상태가 바로 거절이다. 경우에 따라 피설득자는 설득자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으로 저항하기도 한다. 그러한 유형의 반발은 설득자가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일 것이다. 반발은 설득 시도 자체에 대한 저항을 말한다. 즉, 자신의 선택 자유를 위협하고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외부적 영향력 자체에 대한 피설득자의 노골적인 저항이다. 이 책의 일부에서는 상대방의 거센 저항이 예상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절당하지 않는 전략을 소개한다. 둘째, 의심은 중간 수준의 저항이다. 반발이 설득 과정 자체에 대한 총체적인 저항을 의미한다면 의심은 자신을 설득하려는 설득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자 특정 설득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다. 2부에서는 이처럼 상대방이 특정 설득 내용과 관련해 미심쩍어하거나 정보원을 믿어워하지 않아 저항할 경우 그에 대응하는 거절당하지 않는 전략을 제시한다. 셋째, 현상 유지는 가장 낮은 수준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현상 유지는 변화를 거부하는 인간 심리에 기초한다. 이러한 형태의 저항은 겉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저항이다. 3부에서는 상대방의 저항은 그리 크지 않지만 무대응으로 거절하는 경우에 유용한 거절당하지 않는 전략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설득자의 입장이 아니라 외부의 설득 시도에 저항하는 피설득자의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소개한다. 거절의 심리학은 자신의 저항 능력에 대한 평가, 저항하는 방법, 저항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 그리고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절의 언어에 이르는 다양한 실용적 지식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외부의 부당한 설득에 저항하는 거절의 힘을 키우고자 할 때 기묘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거세게 반발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법. 저항의 벽을 무너뜨리는 마법의 언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누적 관객 수 1760만 명으로 한국 영화 역대 흥행순위 1위에 오른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의 최후의 한판을 앞두고 남긴 명언이다. 저항의 관점에서 이 역설적 명언을 바꾸어 표현하면 저항을 인정하는 자는 저항을 이겨낼 것이요 저항을 부정하는 자는 저항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대학 강단에서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란 과목을 강의하면서 매 학기 학생들에게 설득 경험을 묻는다. 놀랍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설득 경험 3가지를 말해보라는 내 요청에 당황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대학생들에게 설득은 낯선 경험인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설득 경험은 기껏해야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를 설득해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본 정도였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심각한 반대가 도처에 깔려 있다. 만화가가 되고 싶은 아들과 반대하는 부모, 무조건 내 말에 반대만 하는 직장 상사, 최근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찬반론 등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더 높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고 자신의 요청을 거절할 것이 분명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까? 중무장을 하고 있는 상대방의 저항의 벽을 무너뜨리는 마법의 언어가 다름 아닌 상대방이 내 설득 시도에 저항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표현이라는 사회과학자들의 주장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설득 현상을 접근, 회피, 갈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자들은 설득 메시지가 본질적으로 수용자의 두 가지 동기를 동시에 자극한다고 주장한다. 설득 메시지는 수용자로 하여금 정보원이 원하는 특정 방향으로 접근하려는 동기를 갖도록 하지만 동시에 정보원이 원하는 특정 방향에서 멀어지고 싶은 저항의 동기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신 수입 자동차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들은 광고가 보여주는 매력적인 자동차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다는 구매 동기를 느끼는 동시에 수입차를 타면 차량 유지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저항 동기도 함께 느낀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수용자의 접근 동기를 만족시켜주는 내용은 광고에서 분명하게 제시되는 반면에 수용자의 회피 동기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수용자의 저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린다. 심지어 상대방이 자신에게 저항할지 모른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내 오메가 설득 이론 강의를 들은 한 청중은 나중에 상대방이 제 생각에 저항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이는 상대방의 저항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더 크게 저항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그러나 설득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저항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저항의 역할을 공식화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항의 힘은 약화된다고 말한다. 저항의 힘은 수면 아래 숨겨져 보이지 않을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뉴욕 대학의 심리학자 제이 린과 아칸소 대학 에릭 놀스의 연구 결과는 그러한 주장이 타당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린과 놀스는 상대방의 저항을 인정하는 설득 메시지와 그렇지 않은 설득 메시지의 효과 차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그들은 등록금 인상과 관련된 두 종류의 설득 메시지를 준비했다. 대학의 학생처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이 동의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라는 표현을 통해 학생들의 저항을 미리 인정한 다음 등록금을 약간만 인상한다면 훨씬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두 번째 메시지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된 학생들의 저항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곧바로 등록금을 약간만 인상하면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요지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했다. 실험 결과 두 가지 유형의 설득 메시지는 효과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의 저항을 인정하는 표현이 포함된 설득 메시지가 그렇지 않은 설득 메시지보다 훨씬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다. 린과 놀스는 이러한 결과가 설득 메시지의 주제가 갖는 특성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첫 번째 실험을 확장해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등록금 인상과 함께 역시 학생들에게 원성이 자자한 캠퍼스 주차 서비스 시스템을 옹호하는 설득 메시지가 첫 번째 실험의 경우와 비슷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설득 메시지는 대학 캠퍼스의 주차 담당 책임자가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제 주장에 동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이라는 표현에 이어 사실 우리 대학의 주차 서비스는 타 대학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편리합니다. 라고 캠퍼스 주차 서비스 수준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경우에도 학생들의 저항을 인정하는 표현이 포함된 설득 메시지가 그렇지 않은 설득 메시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우호적인 반응을 도출했다. 이러한 결과의 기초에 린과 놀스는 설득 메시지의 주제에 상관없이
예상되는 저항을 인정하는 메시지가 그렇지 않은 메시지보다 설득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저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저항의 힘을 키울 수 있다고 염려하지만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정반대로 저항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저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거나 그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저 예상되는 상대방의 저항을 인정해주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거절의 심리학에 맡기면 된다. 저항의 인정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법을 다룬 책 나 비뚤어질 거야의 저자인 허은실은 엄마가 아직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해. 지금은 안 돼. 라고 말하면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커갈수록 싫어요. 왜요? 하는 식으로 말대꾸가 는다고 지적한다. 이럴 때 엄마가 내가 지금은 이게 무척 하기 싫은 거 알아. 하지만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아이의 저항을 인정해주고 의견을 물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아이가 훨씬 수용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오메가 설득 이론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주장을 교육 분야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커서 대학생이 된 아이는 이제 대학 강단에서 학생의 저항을 인정하는 교수를 만나게 된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왜 하고 앉아 있어야 하나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이걸 배우면 앞으로 살면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내용이 어려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수가 예상되는 학생들의 저항을 미리 인정하는 말이다. 이처럼 교수가 학생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표현을 하면 학생들의 저항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 거절의 심리학이 갖는 힘을 이해하게 된 대학생은 이제 스스로가 상대방의 저항을 인정하여 설득 효과를 높이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나이 들수록 설득 능력도 커지고 성숙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는 그저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요청하기만 했지만 나이가 들면 부모를 대상으로 거절의 심리학을 사용하게 된다. 엄마에게 용돈을 올려달라고 할 때 엄마 용돈이 부족한데 조금만 올려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엄마가 나랑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용돈은 조금 작은 편인 것 같아. 용돈을 좀 올려주면 어떨까요? 라고 말해보자. 엄마의 저항은 대폭 감소될 것이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아는데 처럼 상대방의 저항을 인정하거나 내가 걱정하는 건 아는데 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내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건 아는데처럼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일상생활에서 구사해보자. 상대방의 저항은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동문 여러분, 다소 귀찮으시겠지만 주변 동문들께도 이 페이지를 추천해주세요. 이 페이지 추천한다고 경찰 출동 안 합니다. 세고랑 안 차요. 귀찮으시겠지만 한번 봐주세요. 귀찮으시겠지만 잠깐이라도, 귀찮으시겠지만 좋은 점, 읽기 귀찮으시겠지만 질문 드립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귀찮으시겠지만 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위에 소개한 것처럼 수많은 질문 글들을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귀찮고 하기 싫다는 저항을 미리 인정한 다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청한 글에는 적지 않은 댓글이나 답변이 달려있다. 상대방의 저항을 인정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설득자는 최대한 피설득자와 감정적 상태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항을 인정하는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이유는 그것이 설득자와 피설득자 사이의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요청대로 반응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인정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상대방이 원치 않은 요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설득자가 피설득자에게 보내는 최고의 공감 메시지다. 상대방의 저항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그를 최대한 공감하고 인정하면 저항은 봄눈 녹듯 사라질 것이다.
상대방의 저항을 인정하는 오메가 설득 전략의 가치는 그것이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추가로 찾을 수 있다. 상대방의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요구사항에 인센티브를 추가하거나 합리적 이유를 덧붙이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의 저항만 인정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비밀의 힘은 깊이 감추어져 있을 때만 발휘되는 모양이다. 상대방의 저항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마치 나무꾼에게 날개옷을 빼앗긴 선녀처럼 저항은 그 힘을 잃게 된다.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먼저 매를 맞은 만큼 먼저 바꿀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이른바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은 당시 사과 광고를 통해 위와 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 광고는 남양유업의 위기를 진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소비자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 이유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먼저 매를 맞았다라는 표현이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갑질이 업계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처벌을 받았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거절의 심리학 관점에서 남양유업의 사과 광고는 먼저 맞은 매가 덜 아프다라는 우리의 옛 속담 하나를 연상하게 만들었다. 과연 그럴까? 먼저 맞으면 덜 아플까? 남성들은 학창시절이나 군대 시절에 호랑이 선생님이나 고참병에게 한 번쯤 줄바따를 맞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때 가장 먼저 맞으면 덜 아플까? 아니면 뒷줄에 서서 나중에 맞으면 덜 아플까 열심히 고민했던 순간도 기억날 것이다. 한 네티즌은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선택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구타와 체벌이 거의 공식적인 교육의 일환이었던 시절, 안기부라고 불렸던 수학선생은 이른바 줄바따가 특기였다. 교실 뒤로 불려나와 대열에선 아이들은 그 서슬퍼런 인상과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학기체의 공포에 질리곤 했다. 먼저 맞지 않으려고 서로를 앞세우며 줄 뒤쪽으로 물러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아이들이 대열에서 먼저 나서지 않았던 것은 그날 선생의 컨디션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체벌은 일상이었지만 선생 기분에 따라 강도는 그때그때 달랐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서는 친구는 체벌의 고통에다 얼마나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까지 온몸으로 감수해야 했다. 사실상 매는 처음에 맞으나 나중에 맞으나 아프기는 매 한 가지일 것이다. 줄바따를 맞을 때 어떤 사람이 먼저 매를 맞을까? 아마도 그 사람은 무리 중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일 것이다. 다른 말로 가장 저항심이 강한 사람일 것이다. 설득의 상황에서도 최고 수준의 저항은 항상 최초의 요구에서 나타난다.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초의 순간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득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이른바 저항이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여겨지는 최초의 순간에 유용한 전략을 몇 가지 살펴보자. 사지 않아도 좋으니 구경이나 하세요. 첫 번째 방법은 최초의 요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녀가 공부를 잘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자녀가 갑자기 공부를 잘해 전교 1등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일단 공부에 취미를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한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숙제를 잘 해가는 건 역시 필요하다. 자녀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아주 작은 요구를 해보자.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표현처럼 아주 작은 시작이 엄청난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우리 속담에도 천리길은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는가? 최초의 요구를 최소화하는 문전 걸치기 전략은 이미 증명된 효과적인 설득 방법이다. 내 강의를 듣는 한 학생은 문전 걸치기 전략을 자녀 교육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깻잎과 당근을 먹지 못했다.
어머니는 이런 내 편식 습관을 고치기 위해 꾀를 냈다. 당근을 잘게 썰어 볶음밥에 넣었고 깻잎을 조금씩 탕에 넣어 음식을 한 것이다. 조리된 깻잎과 당근은 참기 힘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비교적 쉽게 먹을 수 있었다. 내가 깻잎과 당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어머니는 밥상에 생당근과 깻잎을 내놓았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편식 습관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문전 걸치기 기법을 사용한 것 같다.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문전 걸치기 전략을 설득 전문가인 마케터들이 놓칠 리 없다. 나는 서울 용산 전자상가나 테크노마트, 남대문 시장 혹은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비슷한 물건을 수많은 상인들이 한 군데 모여 파는 곳을 지날 때마다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다. 상인들은 자신의 가게 앞을 지나가는 잠재 고객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 유인할까? 과학적인 관찰 결과에 따르면 이런 경우 상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선생님 뭐 찾으세요? 사지 않아도 좋으니 구경이나 하고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지 않아도 좋다라는 말로 일단 잠재 고객의 저항 심리를 완화시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한 것이어서 비록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갔더라도 물건을 파는 사람이 너무 적극적이면 그러한 시도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노련한 상인들은 손님, 우리 물건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지 않아도 좋으니 구경이나 하세요 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문전에만 걸치는 것이 잠재 고객을 가게로 유인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오랜 경험과 직관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전 걸치기 전략을 사용하면 판매가 늘어날까? 2명의 텔레마케팅 설득 전문가의 인터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교보 악사 자동차 보험의 이재영과 현대 하이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의 황은경은 2008년 1년간 납입보험료 기준으로 각각 10억 원, 18억 원의 실적을 올려 당시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업계 1, 2위였던 두 회사의 보호망으로 뽑혔다. 낯선 고객을 상대로 얼굴도 보지 않고 오로지 말에만 의존해 1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설득의 여왕의 비밀 노하우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문전 걸치기 전략이었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어려운 요구는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우선 가격이 낮은 상품을 제시해 고객의 가입 의사를 확인받은 다음 5천 원만 더 내면 2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고객이 거절하지 않고 동의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 요구하지 않고 최소한도의 수준에서 시작하는 인내심은 결국 미미한 시작을 창대한 끝으로 꽃피우게 만든다. 동전 한 푼이라도 도와주세요. 두 번째 전략인 기부금 모금 운동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전 한 푼이라도 도와주세요 전략 역시 최초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팀에 의하면 이 전략을 사용하면 평상시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모금원들은 미국 애리조나 주의 각 가정을 돌며 미국 암협회를 위한 성금을 모집했다. 평소처럼 미국 암협회를 위해 기부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는 전체 가구의 29%가 기부에 참여했으나 미국 암협회를 위해 기부해주세요. 동전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50%의 가구가 지갑을 열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정말 동전 한 푼만 기부한 것은 아니었다. 두 조건의 평균 기부금 액수는 거의 동일했다. 이러한 결과를 저항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아주 작은 기부인 동전 한 푼이라도 환영한다는 요청에 사람들은 기부를 거부하는 핑계를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 전략은 구체적으로 동전 한 푼이라는 극히 작은 액수를 언급함으로써 얼마를 기부해야 하나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준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기부금 액수도 동전 한 푼보다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유니세프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 성공 사례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해석된다. 아시아나 항공이 추진한 유니세프 기금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 모금액이
20년 만에 100억 원을 돌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994년부터 국내에서 사장되기 쉬운 외국 동전을 모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전 세계의 아이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이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모금 첫 해인 1994년 약 1억 6천만 원이 모금된 이래로 2010년 50억 원을 돌파했으며 2014년 누적 모금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고 2017년 6월 현재 약 121억 원이 적립되었다. 100억이라는 액수는 동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일례로 익명의 50대 승객은 사업자 아시아나항공에 탑승할 때마다 비즈니스석 대신에 일반석을 이용하고 차액을 기부하겠다라고 하면서 매번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007년부터 45회 이상 기부하는가 하면 한 번에 1만 달러를 기부하는 승객도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동전이라는 작은 요구에 훨씬 큰 금액으로 응답한 것이다. 동전 모으기라는 작은 시작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7년 아시아나항공은 유니세프와 협약을 맺고 향후 해외에서 공동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첫 사업으로 베트남 호치민 지역 아동 보육 지원 활동을 통해 3만 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작은 동전 모으기 캠페인이 이처럼 커다란 결실을 맺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한 번에 하나씩 요구하기.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요구를 작은 단계로 세분화해 한 번에 하나씩 요구하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 문요한은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뇌는 덩어리가 크면 일단 두려워하거나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목표를 단계별로 나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뜨거운 물이 가득 잠긴 욕조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발부터 담가야 한다면서 목표를 잘게 쪼개는 한 걸음 한 걸음 전략의 효용성을 역설한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발표한 믿을 수 없는 실험 결과도 이러한 방법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밀그램은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두 사람씩 짝지어 각각 학습자와 선생의 역할을 맡긴 다음 학습자의 역할을 맡은 참가자가 틀린 답을 말하면 선생 역할을 맡은 참가자가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으로 징계하도록 했다. 최초의 전기 충격 강도는 15V에 불과했지만 학습자가 틀린 답을 말할 때마다 15V씩 높아져 최고 450V까지 충격을 가하게 된다. 당신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동료 참가자에게 450V의 전기 충격을 가하겠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심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최고 수준의 전기 충격을 동료 참가자에게 가할 사람은 아마도 1000명에 1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전혀 달랐다. 연구자의 요구에 따라 동료 참가자에게 450V의 전기 충격을 가한 사람의 비율은 무려 전체의 3분의 2에 달했다. 밀그램은 이러한 결과를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저항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보자. 밀그램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450V의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지시했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거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에 이 학습자는 또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지난번보다 15V 더 강한 충격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면 전체는 그 의미가 퇴색된다. 450V 강도의 전기 충격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강하게 반발하지만 이전보다 15V 강한 전기 충격은 저항을 무력화시켜 결국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450V의 전기 충격을 가하게 만들었다. 19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전통적인 야당의 텃밭에서 당선되어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선거 전략도 비슷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정현 의원은 1988년 국회의원 소선구제 도입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후보라는 기록을 세웠다.
선거 초반 10%포인트 이상 뒤지던 지지율 열세를 극복하고 그가 당선된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그중 하나는 남은 임기 1년 8개월만 자신을 믿고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라는 말로 유권자들의 저항을 약화시킨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야당 지지자들이 갑자기 여권 후보에게 표를 주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의원은 그러한 심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그의 요구는 자신을 계속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여당 후보를 무기한 지지해달라는 요청 대신에 1년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게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려도 좋다고 하니 유권자들은 큰 부담 없이 여당 후보에게 지지표를 던졌을 것이다. 1년 8개월 후에도 그를 평가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하지만 최초의 저항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별 저항 없이 여유 있게 당선되었으며 나중에는 새누리당 최초로 호남권 출신 대표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 이는 여당 후보 지원이라는 커다란 요구를 1년 8개월짜리 지원이라는 작은 단계로 쪼갤 줄 알았던 선거 전략 덕분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거절당하지 않는 힘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